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세계 역사를 주제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총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예정인데요.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세계사를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역사적 사건들은 위키백과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미 인터넷상에 충분히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수준에서 세계사 공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누가 더 쉽고 빠르게 고생하지 않고 찾아서 읽을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역사에 대해서 만약 내가 이게 궁금해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내용을 어떻게 찾아서 공부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몸에 익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5번의 강의가 어떻게 채워질지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은 유럽사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유럽이 동아시아보다 훨씬 많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의 역사를 모두 다 공부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유럽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유럽사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왜 국가별로 공부하는 것보다 사건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실제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강은 중동사입니다. 중동사는 기독교와 친척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역사와 만들어진 후의 역사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슬람교가 성립하기 전에는 페르시아가 중동 역사의 중심이었다라면 이슬람교가 만들어진 후에는 그 중심이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동은 한마디로 아랍인들과 이란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뼈대를 잡고 시간 순으로 중동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강은 중국사입니다. 중국사는 왕조별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춘추 전국 시대로부터 진한 시대를 거쳐서 명나라, 청나라,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를 왕조를 중심으로 시간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강은 북방 유목민 역사입니다. 현재의 만리장성 위쪽에 살던 사람들을 북방 유목민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은 총과 포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사용되는 18세기 전까지는 중국과 치열하게 전쟁을 펼치면서 대결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어떤 이유로 남쪽으로는 중국을 비롯해서 서쪽으로는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정복전쟁을 수행한 것인지 역시 시간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5강은 일본사입니다. 일본사도 시간순으로 왕조를 정리해두면 좋은데요. 조문문화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패망까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강 유럽사인데요. 지구의 나이가 대략 46억 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46억을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언제부터 알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세계사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아마 4대 문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대 문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글에서 4대 문명을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 화면인데요. 여러분들 그 4대 문명이 어디죠?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중동 지역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 있었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 이렇게 4개입니다. 그러면 문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4대 문명에서. 이 문명도 인터넷에서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 문명은 고도로 발달한 인간 사회, 인간의 문화와 사회를 말한다.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서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뜻한다. 라면서 알기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어려우니까 4대 문명에서의 문명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농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에서,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서는 인더스강 유역에서, 중국에서는 황하 강변에서 가장 먼저 농사가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곳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대략 기원전 6000년에서 기원전 3500년경 사이에 시작되었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 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6000이라는 숫자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교과 과정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요즘은 여러 학자들로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에도 다른 문명이 있었다 라는 발표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위쪽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아나톨리아 반도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가 얼마 전에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꿨죠. 이 튀르키예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아나톨리아 문명이 기원전 만년 전, 만년경에 이미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이 세계 각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문명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기억해 두셔야 할 포인트는 이 4대 문명이 세계 문명의 전부는 결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문명이 있을 수 있고 요즘에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그 중에서 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4대 문명을 먼저 배우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제인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문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문명은 그리스 문명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그리스를 검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지도입니다. 그리스를 검색하면 여기죠. 그리스 좀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문명이 언제부터 발생했냐? 대략 기원전 3500년에서 150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그 4대 문명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께서는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이 4대 문명은 모두 강을 끼고 발생한 문명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황하 문명은 황하강, 이렇게요. 그런데 이 그리스 문명은 강이 아니라 지중해라는 바다를 끼고 발생한 문명이라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 동쪽에는 에게해가 있고 서쪽에는 이오니아해가 있고 이 남쪽에는 지중해, 이 전체적으로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문명은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리스 문명은 농사보다는 배를 타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발생한 해양 문명입니다.
당시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달리는 배가 최고의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력도 없이 오로지 돛을 달고 바람만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범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해보면 이 그리스 문명은 해양 문명이다. 그래서 기존의 4대 문명과는 다르게 농사보다는 주변국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발전한 문명이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문명을 통해서 유럽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를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원전 5세기에 있었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위키백과를 보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에서 문명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럽보다 먼저 발생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는 다른 말로는 오리엔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오리엔트 일대를 몽땅 다 통일했었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이미 이 동쪽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그리스 문명은 당시에는 아직 제국이 아니라 여러 도시국가들, 조그만한 도시국가들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국가들을 우리가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림을 지도를 보면은 요 페르시안 엠파이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영어 다 잘 읽으실 수 있죠. 페르시아 제국 끄트머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가 되겠죠. 전쟁이 이렇게 펼쳐졌다라는 것만 아시고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훑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끝에가 바로 지금 여기 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외부의 적을 막아낸 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 그리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서로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다음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위키백과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은 자, 여기가 아테네, 델로스 동맹, 여기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서로 싸우는 틈을 타서 북쪽에 있는 북쪽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필리포스 2세라는 왕이 혼란해진 틈을 타서 이 그리스 일대를 몽땅 다 통일해 버립니다. 통일하고 필리포스 2세는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되거든요. 암살당하게 되는데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 또는 알렉산드로스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알렉산드로스가 새롭게 왕이 된 다음에 이 마케도니아를 통일한 자신감을 가지고 보면 이 마케도니아 일대, 그리스 일대를 통일한 자신감을 가지고 기원전 4세기에 자기네들을 공격했었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공격 루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그 제국을 바로 헬레니즘 제국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는 헬레니즘 세계라고도 부르고 헬레니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로부터 동쪽 전체를 몽땅 다 먹어치운 강력한 헬레니즘 제국이 탄생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동쪽을 공격했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쪽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왜 그랬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보복 심리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고 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그럴싸한 이유는 동쪽이 훨씬 더 발전한 곳이어서 빼앗아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서쪽은 공격해봤자 그리스인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공격해서 빼앗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이 동쪽을 공격하고 자기네들은 공격하지 않는 틈을 타서 그 덕분에 이 지중해에 있었던 교역
그 헬레니즘 무역이 활발하게 발생하면서 이 이탈리아와 카르타고까지, 요 끝에 보면 카르타고라고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로마와 카르타고까지 같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와 카르타고는 서로 너무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무역 이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또 싸우게 됩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포에니 전쟁이다, 그리스 카르타고 전쟁이다,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을 잠깐 볼까요? 그림을. 알프스 산맥을 넘는 한니발,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알프스를 넘는데 이때는 이제 코끼리 부대를 이용했기 때문에 알프스를 넘다가 코끼리가 굴러떨어지는 약간 익살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림입니다. 그 로마 카르타고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면서,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이 헬레니즘 세계까지 로마가 다 박살내면서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를 넘는 대제국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로마 제국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위키백과로 검색하면 이렇게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있는 로마의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2세기의 상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유럽과 중동, 오리엔트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몽땅 다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최고 강대국이 된 로마는 유럽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독일, 체코, 헝가리, 그리스, 발칸반도까지 거의 유럽 전역에 대해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 됩니다. 지금 유럽사니까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잠깐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게르만족이라고 통칭을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기서의 포인트가, 이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 개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 다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은 그 뿌리가 로마 제국에 있다라고 그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역사, 프랑스 역사, 독일 역사, 스페인 역사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누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국민 국가는 1000년이나 지난 다음 얘기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대학을 역사학과로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한다면 영국사면 영국사, 프랑스사면 프랑스사, 독일사면 독일사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기원전 2세기부터 유럽을 호령하는 대제국이 된 로마는 점점 더 자신의 군사력을 앞세워서 영토를 넓히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기원전 3세기에는 이 이탈리아 반도만 차지하고 있던 로마가 기원전 2세기가 되면 스페인이나 그리스, 발칸반도 쪽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기원전 1세기가 되면 이쪽을 갈리아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있었던 이 갈리아 지방도 차지하게 되고, 이제 1세기, 2세기에 들어서는 여기 중동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대제국이 됩니다. 하지만 제국이 언제나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도 이렇게 너무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팽창하게 되니까 로마에 있는 황제로부터 먼 곳에 있는 그런 군주들은 황제의 말을 듣지 않고 세금도 제때 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쩔 수 없이 4세기가 되면 버티지 못해서 4세기가 되면 결국에는 제국을 동서로 둘로 쪼개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서로마, 동로마로 왜 나뉘었냐? 그러면 서쪽에도 황제를 한 명 두고 동쪽에도 황제를 한 명 둬서 그 각각의 황제가 원만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다 자신의 통치 권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원래 로마의 수도는 여기에 로마가 여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까지 같이 이 동로마 쪽으로 이전을 해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당연히 옛날부터 이 동쪽이 더 잘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둘로 쪼갤 때 수도를 로마에서 이 동쪽의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황제를 감싸고 있는 군대까지 몽땅 다 이 동쪽으로 데리고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서쪽의 로마는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마 제국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5세기에 북쪽에 있었던 게르만 용병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세기 중반이 되면 서쪽은 로마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죠. 국가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시면 위키백과에서 보면 395년 이후 분리된 서로마 제국의 황제는 허울뿐인 존재로 전락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장악한 오도아케르가 결국에 476년 멸망시켰다, 서로마를. 그래서 서로마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갈 것은 바로 유럽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때까지를 우리가 주로 고대, 그리고 서로마가 멸망한 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리고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는 16세기까지를 중세라고 부르고요. 16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20세기 중반까지를 근현대 또는 근세라고 부르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우리가 현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뭐지? 하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나누는 기준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누지를 않거든요. 역사학자마다 각자마다 다른 이유를 들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역사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구분해 놓았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서로마는 그렇게 멸망하게 됐지만 동로마는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하면서 서로마가 멸망한 뒤에도 1000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서로마에 있었던 모든 자원과 힘을 동쪽으로 몰아주었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로마를 부르는 다른 말로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부르는 다른 말이 비잔티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기독교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에서 분리된 동생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또 몇백 년 후에 유대교, 기독교에서 다시 한번 분리된 종교이죠. 그래서 유대교가 큰형이 되고 기독교가 둘째가 되고 이슬람교가 막내가 되는 것인데, 이 이슬람교는 제가 중동사를 이야기할 때 이 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유대교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제일 먼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교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로 분리되는데, 그 차이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 기원전 1세기가 되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유대교를 새롭게 해석한 사람들 중에서 대빵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예수님을 단지 그냥 예언자일 뿐이고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유럽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메인 종교가 됩니다. 왜 유럽 역사에서 보면 유럽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사람들을 많이 학살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서로 믿는 종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유대교 사람들이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유대교는 2000년 동안이나 기독교 유럽인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 타이밍에 기독교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그 이유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서유럽에는 유럽인들을 통치할 세력이, 국가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통치할 정부, 세력이 사라져 버리면 그 사회는 범죄자가 늘어나고 혼란해지면서 사회가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황제는 아니더라도 그를 대신할 권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로 떠오른 사람이 당시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기독교의 수장 교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황이 서유럽의 세금 징수권에 군사권까지 가지게 되면서 동로마의 황제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동로마에 있는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유럽에 있는 이 교황이 황제도 아닌 단순한 종교 지도자일 뿐이면서 현실 정치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교황을 무찔러 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6세기 전반이 되면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서쪽을 공격하면서 옛 영토를 일부 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키백과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찾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밑으로 내려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527년에는 이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565년, 약 30년에서 40년 정도가 지나면 이 오렌지색까지 일부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서로마에 있었던 교황도 동로마에게 당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이 8세기 후반이 되면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일부 차지하고 있었던 프랑크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와 연합해서 카를로스 대제에게 황제의 자귀를 주고 자신은 종교 지도자로서 연합해서 동로마의 황제에게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황위를 다툰 형제들이 서로 경쟁한 결과로 이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이제 베르댕 조약을 형제들이 체결해서 이제 나뉘게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프랑크 왕국이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뉜다. 그리고 나뉠 때 이 서프랑크가 훗날 프랑스, 그리고 중프랑크가 이탈리아, 이 동프랑크가 독일, 신성로마 제국이 되어서 바로 이때부터 현재의 국민국가의 구조들이, 그 원형이, 뼈대가 일부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9세기, 10세기를 통해서 서유럽이 이렇게 이제 서유럽이 혼란한 시기를 보낼 때 동유럽은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11세기가 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새롭게 떠오른 셀주크 제국이 쳐들어오면서 동로마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로마가 혼란한 시기를 겪으면서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황제의 권력이 약해지겠죠. 그 황제의 권력이 약해지니까 서쪽에 있었던 교황과 프랑크 왕국의 황제가 서로 연합을 느슨하게 하고 나중에는 서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한 쪽은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서유럽에 존재하는 여러 왕들과 제후들을 통제하게 되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강력한 권한에는 군사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군사력,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주크 제국이 동로마를 침략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이 동로마를 정복한 후에는 이 서쪽으로까지 쳐들어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안방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로마 쪽에서 싸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11세기 말 1회차가 1099년에 있었네요. 96년부터. 그래서 11세기 말부터 13, 14세기까지 몇백 년에 걸쳐서 간헐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식량과 무기와 같은 많은 물자들이 이 지중해를 통해서 오고 가야 됐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중동과 유럽 모두가 그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같은 항구가 유럽에서 중동으로 가는 출발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특히 많은 교역을 통한 부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결국에 그 남는 시간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눈을 돌리게 되고 14세기에 되면 베네치아에서 제일 먼저 르네상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점은 이렇게 이 베네치아와 중동은 서로 있는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전쟁을 하면서 경기가 같이 활성화되었는데 이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 이점을 영국과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실제로 서로 양국을 침략함으로써 전쟁을 벌임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세 최대의 빅 전쟁이 되는 백년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14, 15세기에 있었던 백년 전쟁이 되는 것이죠. 백년 전쟁을 검색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백년 전쟁은 겉으로는 영국이 프랑스의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사실은 이 프랑스 북부에 있었던 여기는 지금 플랑드르라고 되어 있는데 플랜더스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플랑드르라는 말은 이제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 플랜더스 지방에 있는 모직물 무역권을 두고 펼쳐진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 있나 싶지만 1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치룬 것은 아니고요.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100년에 걸쳐서 양국이 전쟁을 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 프랑스에 영국 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프랑스에 있었던 영국 땅을 모두 프랑스에게 내주고 영국 사람들이 그 영국으로 후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프랑스가 승리한 전쟁이 되었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이 플랜더스 지방에 있었던 모직물 기술자들이 그 백년 전쟁이 일어나는 사이에 이 전장이 되는 것을 피해서 영국으로 모두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플랜더스를 영국이 더 이상 고집할 이유가 사라져서 스스로 철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전쟁의 승리자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년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에 있는 모직물 기술자들이 영국에서 풍부했던 약물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모직물 제품을 만들어내고 유럽 대륙에게 새롭게 수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새롭게 돈을 많이 벌게 된 부유한 상인 집단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 그들을 바로 신흥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은 여러 제후들로부터 왕권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흥 부르주아 세력을 이용해서 제후들을 견제하고 부르주아들에게는 더 많은 무역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되면서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근대적인 중앙집권 국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앙집권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는 절대왕정이라고도 하고 왕에게 국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제후들의 권력이 쇠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과 제후가 권력을 나누고 있었던 시기를 중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중세가 무너지고 새롭게 왕과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적어보면 중세에는 왕과 그리고 제후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근대로 접어들면 제후가 사라지고 제후의 권력이 약해지고 왕과 부르주아가 권력을 나누는 이런 시기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인들, 즉 부르주아의 권력이 계속 상승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왕과 제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중세적인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부르주아들이. 그것이 바로 17세기에 있었던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그리고 명예혁명,
되는 것이죠. 반면 프랑스는 겉으로 볼 때는 프랑스 땅에서 영국인들을 모두 몰아내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플랜더스에 있었던 거대했던 모직물 산업의 기반이 영국으로 몽땅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영국에게 훨씬 뒤처지게 되면서 영국이 부르주아 세력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삶으로 이전할 때 프랑스는 중세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영국보다 부르주아의 발전이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프랑스도 영국처럼 17세기가 되면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가 절대왕정을 휘두르게 되는데 그 절대왕정의 시기가 영국보다 한 세기나 뒤처졌기 때문에 그 시민혁명, 즉 프랑스 대혁명도 영국의 시민혁명보다 한 세기나 뒤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백년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탈리아와 독일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도 십자군 전쟁으로 돈을 많이 번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국처럼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아니라 주로 귀족들이 돈을 많이 번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가문들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나 푸거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메디치 가문은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를 그런 이름이죠. 바로 그 메디치 가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서유럽에서 문학과 예술을 부흥시키면서 르네상스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삶은 중세에는 없었기 때문에 르네상스 역시 근대의 출발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무역이익이 중세 영주에게 귀속되면서 중세적인 삶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중세 봉건제 사회, 즉 봉건 영주들이 각자의 영지에서 할거하면서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그 영역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와 독일은 영국, 프랑스와 달리 통일이 늦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중세 유럽의 역사를 축약해서 살펴본 것인데요. 그럼 근대의 출발을 뭘로 보는 것이 좋으냐 하면 대항해 시대의 시작을 그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그 대항해 시대의 스페인의 식민지를 보여주는 지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도는 역시 대항해 시대의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영어 지도가 더 보기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를 다 하고 계시니까 그냥 영어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1492년에 스페인의 세비야 항을 떠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1498년에 인도로 가는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16세기에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대항해 시대 초기에는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항해를 하기로 하고 스페인은 서쪽으로 항해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싸우지 않고 대항해 시대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르투갈은 인도에서 향신료 무역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요.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광산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은광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에 네덜란드도 있었겠죠. 네덜란드도 빨리 따라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따라서 동방 항로 그리고 아메리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대항해 시대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16세기 말에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군하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칼레 해전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칼레 해전에서 예상외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지게 되면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새로 시작되는 17세기부터는 새롭게 대항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리딩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7세기 초반에는 먼저 네덜란드가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중국과 남중국과 일본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영국은 네덜란드와의 경쟁에서 밀려서 인도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18세기 중반에 이 벵골 지역에서 있었던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인도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았고, 그 이후에 인도의 캘리코가 면직물이 아주 좋은, 값싸고 좋은, 품질 좋은 면직물이 영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17세기에 영국이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네덜란드를 누르고 17세기 후반에는 최강의 해상 강국에 등극하게 되죠. 이렇게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 상인들이 부르주아가 돼서 그 부르주아들이 더 이상 귀족들에게 복종하면서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과 귀족에게 자기네들의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시민혁명입니다. 구글에서 청교도 혁명을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잉글랜드 내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청교도 혁명을. 그래서 잉글랜드 내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교도 혁명은 1642년에 당시 영국의 왕 찰스 1세가, 이 사람이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가 의회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세금도 징수하면서 청교도를 탄압하게 되니까 이 찰스 1세를 처형해버리고 영국의 공화정을 수립한 그런 혁명을 얘기합니다. 공화정이라는 말은 왕을 없애버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찰스 1세의 처형과 잉글랜드 연방의 성립, 공화정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청교도 혁명을 주도했던 호국경 올리버 크로멜이 왕 대신에 그 영국 그 내정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호국경이라는 말은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귀족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버 크로멜이 정권을 잡은 후에 군사 독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독재 정치를 하니까 이 올리버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다시 왕정이 복고됩니다. 왕정이 복고된 후에 다시 왕위에 오른 찰스 2세, 그리고 그에 이은 그 제임스 2세가 이전에 찰스 1세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전제 정치를 계속하니까 다시 한번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명예혁명입니다. 위키백과에서 명예혁명을 찾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명예혁명의 결과로 결국에는 제임스 2세가 퇴위되고 잉글랜드의 그 윌리엄 3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제임스 2세가 퇴위를 인정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정권이 교체되었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은 그 입헌군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헌군주제라는 말은 왕이 통치를 하되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헌법에 입각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은 전제정치죠. 그래서 전제정치가 있고 공화정이 있으면 이게 왕정이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왕의 권리가 가장 크겠죠. 전제정치니까 혼자 다 하니까요. 그리고 공화정은 왕이 없는 것이니까 왕의 권리가 가장 약하고, 입헌군주제는 그 중간에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국이 최초로 국가의 의사결정을 국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비교적 투명하게 하면서 유럽 국가 중에서 18세기에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성공하고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은 후로부터 약 한 세기 후인 1789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시민혁명인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혁명의 출발점 역시 세금은 평민이 내는데 통치는 성직자나 귀족만 하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발생한 혁명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섬나라라서 따로 똑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프랑스는 유럽 대륙 한복판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만약
프랑스의 혁명이 성공해서 프랑스의 공화정이 생겨버리면 그 옆에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영향이 자기 나라에까지 미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 같은 프랑스를 둘러싼 국가들이 프랑스를 압박해서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조종하게 되는데, 이때 프랑스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반기를 드는 국가들을 모두 물리치고 결국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1804년에 본인이 황제에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동맹군에게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사망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니까 당시 유럽 최강에 있었던 오스트리아가 모든 것을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던 이전으로 되돌려 놓고자 한 것이 바로 빈체제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 것인데, 이미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대세가 돼버린 자유와 민족에 대한 열망이 유럽 전역으로 이미 퍼져서 이 돌이킬 수 없는 19세기의 시대적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해서 이탈리아나 그리스, 그리고 멀리 남아메리카까지도 빈체제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자국의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가 19세기 최고의 가치가 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로 영국과 프랑스가 시민혁명을 끝내고 한참 제국주의라는 명분으로 세계 곳곳을 식민지로 만들어 갈 때,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자국의 통일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것을 원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든 이탈리아든 일단 통일이 되면 분열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가 돼서 영국과 프랑스에게 대적하려 들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을 방해하려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양국의 통일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이 실제로는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1870년대나 되어서 겨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영국은 인도나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무엇보다도 중국에 두 차례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반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반면에 1870년대에 겨우 통일에 성공한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동안 통일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영국과 프랑스에게 모든 면에서 뒤처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빨리 영국과 프랑스를 경제적으로 따라잡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산업 발전을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 주도로 빨리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잡으려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이 그 공산품 생산력에서 당시 세계 제1위였던 영국을 따라잡고 역전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불만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경제력도 영국을 뛰어넘고 공업 생산력도 좋아졌는데 영국, 프랑스가 이미 자기네들끼리 모두 식민지를 나누어 먹어버렸기 때문에 독일은 마땅히 쳐들어갈 식민지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에서도 자기들보다 훨씬 뒤떨어진 줄만 알았던 독일이 어느새 자기들의 경제력을 다 따라잡았다는 것이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과 프랑스에게 무척 위협적인 경쟁 상대였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독일을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독일은 영국에게 그 많은 식민지를 몽땅 혼자만 가지지 말고 나에게도 좀 나누어 주라고 요구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14년부터 약 4년간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이 됩니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스트리아 황태자인 페르디난트를 소수민족인 세르비아 청년 프린시프가 총으로 쏴 죽이면서 발생한 사라예보 사건이었지만, 이것은 그저 트리거가 된 사건일 뿐이고 그 사이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알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은 결국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독일은 전범 국가로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독일에게 공격을 가장 많이 당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프랑스는 독일을 전혀 봐줄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독일이 그 엄청난 전쟁 배상금으로 허덕이면서 국가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틈을 보이지 않으니까 독일 국민들이 점점 더 과도한 전쟁 배상금을 물린 영국과 프랑스를 미워하게 되고, 게다가 1920년대가 되면 미국에서 대공황까지 발생하면서 유럽의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굶어 죽거나 다시 전쟁으로 죽거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라는 일종의 이판사판식 생각을 독일 국민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국민이 선택한 것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나치즘이라는 독일인만 우월하다는 민족주의, 전체주의 이념을 가지고 독일인을 하나로 뭉치게 한 후에 다시 전쟁을 통해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인 것이죠.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역시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게 되고 독일은 결국 또다시 전범 국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국가가 둘로 쪼개져 버리는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구글에서 제2차 세계대전 결과 독일 분할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요거를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요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독일 땅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둘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소련, 공산주의 소련이 통치하는 동독이 되고요. 이쪽은 서쪽은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이 통치하게 되는 서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것이 이제 동독에 있는 여기가 이제 그 원래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를린도 다시 두 개로 쪼개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있는 게 동베를린, 공산주의 동베를린, 그리고 서쪽에 있는 게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서베를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산주의에 있는 동베를린 사람들이 하도 서쪽 서베를린으로 자유주의로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니까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렸던 게 바로 베를린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일을 둘로 쪼개가지고 독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1945년부터 공산주의가 해체되는 1991년까지 약 반세기 정도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경쟁하는 냉전 시대, 콜드워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럽사 시간으로 그리스 로마 문명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를 시간 순으로 주요 사건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강 중동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